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세먼지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의 비상저감 조치 시행도 벌써 닷새째입니다. 청정 지역 제주도에도 처음으로 비상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한유총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계약 연기 투쟁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 개입과 상고법원 구입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 탄압, 헌법재판소 재판 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2인 1조로 근무 형태가 강화되면서 그나마 목숨까지 잃는 참변은 막았지만 다친 노동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전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현직 법관 60여 명 명단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전현직 법관 100여 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추려졌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꼽아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입니다. 이들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관계로 지목돼서 일찌감치 기소 대상으로 꼽힌 인물이기도 합니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 개입과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을 탄압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기밀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은 아니지만 재판에 넘겨진 그 전현직 법관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6명인데요.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입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성창호 부장판사인데요. 지난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고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은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기밀 내용을 10차례에 걸쳐서 상사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전달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가 이미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며 혹시라도 성 부장판사의 판결과 기소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기소를 앞두고 현직 대법관의 기소 여부가 관심을 끌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재판에 넘겨진 대상 인물은 없어요. 예, 권순일 대법관은 비판 성향의 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기도 한데요. 현직 대법관 신분이어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청와대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논의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둘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배경을 놓고 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둘이 범행에 관여한 시기가 양 전 대법원장의 부임 초기였고 사법농단 사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여한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를 구속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소가 마무리되면 전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검찰은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며 수사 내용이 추가될 경우 기소 내용이나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이들을 포함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포착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따라 대법원은 윤리감사 지원관실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희득입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곳이 오후 1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세종의 경우 17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시간 수치가 증가하는 곳이 늘면서 서울과 인천, 충북 지역의 각 학교에는 실외 수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혜 기자. 네, 김정희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곳이 계속 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후 1시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곳이 2015년 관측이 시작된 뒤 역대 최고치였던 1월 14일의 하루 평균 기록 124 마이크로그램과 같거나 넘어섰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입니다. 오후 1시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무려 178 마이크로그램이나 됩니다. 다음이 경기 지역으로 153 마이크로그램이고 서울이 147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역별 각 관측 지점에서 측정된 수치를 평균 낸 값입니다. 관측 지점에 따라서는 최고값이 200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최고값만 보면 경기가 225, 충북 239, 전북 237, 세종 194, 강원 196, 서울 17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학교가 개학을 했기 때문에 실외 수업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건강이 상당히 염려되기도 하고요. 교육당국의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과 인천, 충북 등 3개 지역에서 각 학교의 실외 활동 금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인천시 교육청이 어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 단축과 실외 활동 금지를 검토해달라고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 대다수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각 학교에 다시 단축 수업과 실외 활동 금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오늘 오전 각 학교에 실외 수업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휴업이나 단축 수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체육활동이나 현장학습 등 실외 수업을 금지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는데 단축 수업이나 휴업 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보면 미세먼지 경보 시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 수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고 등하교 시간 등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됩니다. 천식이나 아토피로 미세먼지에 민감하다고 확인받은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휴업이나 단축 수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아직 휴업을 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기나 여객선 운항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인천항의 경우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한 개 항로 한 척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통도를 오가는 항로에서는 3척이 운항 대기 중이고 인천에서 연평, 인천에서 덕적, 진리에서 울도를 오가는 항로는 11척 운항이 대기 중입니다. 전남의 경우 목포에서 신안 가거도 등 2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무안공항 여객기도 한 편이 결항했고 4편은 지연 운항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저감 조치는 어느 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이고 대전은 4일 연속, 광주, 전남은 이틀 연속입니다. 5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에도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홀수날이라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가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합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은 80%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희입니다. 국정원이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합의 결렬의 이유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파악했다는 북한의 추가 핵시설 위치가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국회 정보위를 상대로 한 국정원의 보고가 언제 시작됐죠?
네, 국정원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정보위 간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국회를 찾았는데요. 서 국정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과 결렬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 측이 북한의 영변 외에 추가 핵시설이 있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과연 추가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상과 달리 결렬된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은 나름의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역시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한반도 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판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영변 핵 폐기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아는데 정부와 대통령만 눈을 감고 있다며 정권의 안보 무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현 정부가 안보 무장 해제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이 부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모레면 국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는데요. 의사 일정과 관련된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이동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원내수석들이 모여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구체적인 의사 일정을 합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 각 당 모두 당면한 과제가 있는 만큼 모두 국회 정상화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는데요. 각 당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한국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공교육 정상화법, 미세먼지 대책법안, 노동 관련 입법 등 민생 법안과 권력개혁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국회를 멈춰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는 정쟁 대신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국회 정상화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월 국회가 한국당의 결단으로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선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고 민생, 외교, 안보, 일자리, 정치 분야의 4대 정부 악정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20년 집권, 100년 집권이라는 오만한 꿈속에 민생도 국익도 없습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이러한 민생도 국익도 없고 정권만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여당과 또 정부와 치열하게 싸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국회 의사 일정은 물론 다룰 핵심 내용도 합의된 것이 없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상대로 각종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임위 차원을 넘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쟁점 사항에 대해서 국회로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 당이 국회 정상화를 통해 풀고자 하는 과제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문 열린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오늘 새벽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역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 당정군 관부와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 군중의 환호에 답례하면서 전체 주민들에게 따뜻한 귀국 인사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과적이라는 말로만 수식하고 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오늘 새벽 3시 8분쯤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동당역에서 평양까지 약 60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본부장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에서 비건 대표와 미국 행정부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만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함께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오는 7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상세한 결과를 청취하고 평가를 공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평화로운 한반도를 완성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달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만남으로 한반도의 바다와 땅, 하늘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4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국제 공조 수사 끝에 필리핀 현지 등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치 온라인 게임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회사처럼 자격증이 줄지어 나열돼 있습니다. 23제곱미터 남짓한 사무실 한쪽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또 가득합니다. 평범한 회사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53살 강모 씨 등 9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리핀에서 온라인 게임 업체로 가장한 뒤 40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함께 현장을 적발한 뒤 추가 수사 끝에 강 씨 일당을 국내에서 검거했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이들이 챙긴 금액만 해도 25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 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수사하면서 아직 검거하지 못한 운영 자급 조직원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인사 문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출신인 환경공단 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은경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캠프 환경특보 출신인 한국환경공단 유모 감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 감사는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답변 없이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특혜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특혜 있으셨던 거 맞습니까? 유 감사는 지난해 2월 표적 감사 의혹 속에 사표를 제출한 한국환경공단 김모 감사의 후임으로 뽑혔습니다. 당시 환경공단 감사 면접을 보기 전 내부자로부터 환경공단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받는 등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감사가 실제 특혜를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진은 지난달 26일 유 감사를 직접 찾아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안에는 안 계시죠 지금? 안 계세요. 같은 날 검찰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권모 상임사로 소환해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하루 전엔 환경부 전현직 인사 담당자를 소환하는 등 환경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전방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2차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연말정산 때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겠다는 원래 취지를 대부분 충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목적은 원래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매출액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세원 파악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래 목적이 대부분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하는 등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직장인 한 명이 연말정산에서 평균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51만 원이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24만 5천 원일 정도로 이미 중요한 연말정산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서도 직장인 1,500여 명 가운데 60% 가까이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폐지 의견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복지가 늘어가고 정책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정책의 1차적인 타겟이 세금을 이렇게 성실히 잘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아마 공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제로페이에는 소득 공제율이 40%까지 올라가는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이라 신용카드 업계는 정부 정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낮췄는데 소득 공제까지 축소하는 것은 카드 업계와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는 물론 세부적인 축소 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경비정이 침몰해 대원 17명이 모두 실종됐습니다. 유족들의 애타는 그리움이 통한 걸까요? 마침내 경비정을 찾기 위한 탐색이 시작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이 묻힌 바다에 국화 한 송이를 던집니다. 사고가 난 지 39년. 3살배기 아들은 어느덧 중년이 됐습니다. 한 맺힌 세월이 떠오르자 또다시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애들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아무 막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난 1980년 1월 23일 60톤급 해경 경비정 7위정이 고성 앞바다에서 경비함과 충돌해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정에 타고 있던 해경대원 17명이 모두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군부 정권 시절 사건의 존재조차 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기억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지만 유족들의 피 끓는 안타까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와대 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선체를 찾기 위한 탐색이 시작됐습니다. 한 분이라도 돌아가기 전에 빨리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은 군무지에 좀 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탐색은 다음 달 11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탐색 범위는 침몰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5km입니다. 우선 수중 음파를 영상화하는 장비 등으로 선체를 찾습니다. 이어 해저 지형 분석 자료와 1차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보고된 사고 위치가 정확하다면 선체는 그 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7위정이 이제 확실히 된다면 그 인양 계획으로 넘어가서 인양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바닷속에 가라앉은 7위정. 유족들의 한 맺힌 그리움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도 모르는 사람 나를 길게 오는 호롱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도 하고 말랍니다. 미천도 떨어졌고. 예. 아이고. 수요 방문 2번 지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하고는 형제로 지내요. 우리
제가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훌륭한 동료들이 사석에서는 형님이라 한다는 뜻은 공석에서는 전혀 형님 되지 아이고 오늘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도 있고 부탁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금강보 중에서 세종보하고 공주보를 사실상 해체하고 그 부여에 있는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지역 주민들, 농민들이 큰 걱정입니다. 그 아니 내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미 농민들하고 그 양수장 등 농업용 확보 방안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게 좀 잘못된 게 지금 그 환경부의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농민들하고 현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아마 총리님에게도 건의서가 갔을 겁니다. 아니 그것을 수렴한 결과니까 한 번 더 살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정 의원께서도 이거 아실 거예요. 4대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질이 좋건 나쁘건 시설 농업이 자꾸 붙어요. 수질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대체 수원을 확보해 가면서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수질 생태계가 나빠졌나 좋아졌나 양론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얘기죠? 아니 그걸 왜 얘기했나?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 진행. 이게 바쁘신데 정치적이요. 머리까지 벗어야 돼. 이걸 벗어야 그죠? 모자가 이건 제일 좋은 거예요. 정말 맛있죠? 신발. 죄송한데. 이 신발이에요? 신발을 머리에다 신었어? 사진 찍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신발 머리에 들어가네요. 모자. 앞서 현장 중계를 통해 전해드린 대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에 대한 허가 취소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유총의 의견을 묻는 청문 절차 등을 거치게 되면 한유총은 법인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어제 설립 취소 방침이 나온 뒤에 한유총이 계약 연기 투쟁을 처리했기 때문에 혹시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취소를 공식화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에 대한 허가 취소 방침과 절차 등을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발표에서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했지만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과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건전한 유치원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케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는 일방적인 개혁 연기라는 공익 침해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듀파인과 같은 공적인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했으며 사립유치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확대도 거부해왔으며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을 오늘 한유총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 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 설립 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교육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계약 연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한유총이 어제 하루 계약 연기 투쟁을 실제로 주도함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한유총 측은 서울시 교육청 측의 설립 취소 방침에 대해 청문 절차 과정에서 그 부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5년에 설립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현재 사립유치원 3,300여 곳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의 사립유치원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YTN 임수근입니다. 집단 휴업에 나섰던 한유총이 투쟁 방침을 접은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의 입법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유총은 국회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결국 정부로부터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양보를 받아내고 휴업을 철회했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높인다는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에 나섰습니다. 역시 정부로부터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받고 휴업을 접었습니다. 두 차례 집단 행동을 통해 판정승을 거둔 한유총. 이번에는 유치원 3법에 맞서 집단 개학 연기 카드를 빼들었지만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한유총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 방침에 따른 집단 유업 참여율 저조와 개학 시즌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볼모로 투쟁에 나섰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유총은 집단 행동 카드는 접었지만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은 사라지고 아마 법인으로 전환하고 국공립이 확대되는 경향이 생길 텐데 그걸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왜 묻지 않을까.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이 예정대로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골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마무리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에듀파이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에듀파이는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의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학 연기 투쟁이라는 강수까지 두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결국 법인 취소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유치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한 학부모 단체는 한유총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조금 전 고발장을 제출한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죠. 자, 장하나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발장은 제출한 거죠? 네, 방금 중앙지법에 접수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네,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까? 네, 뭐 계속 이야기되지만 이제 한유총은 이제 약자인 노동단체에 반대되는 사용자 단체입니다. 근데 이런 사용자 단체의 집단 행동이 사실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유총 지도부가 회원들한테 이제 좀 더 강압적으로 이 참여를 참여의 압박을 좀 했다고 한다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고요. 네. 그 혐의로 하나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갑작스러운 휴원, 즉 개학 연기의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기관이고 아이들의 교육권이라는 게 헌법상의 기본 권리입니다. 이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이 계속 헌법적 권리라고 하고 있는데 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했기 때문에 이것도 현행 유아교육법 위반이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고발했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좀 보호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계약 지연은 그 아이들을 방임한 아동학대 범죄에 속한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서요. 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개별 유치원들의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았고 또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고 또 이러한 일들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 뭐 보육 대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어제 하루로 끝났습니다. 어제 하루 학부모와 아이들의 혼란이 그래도 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이 계약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239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유치원당 평균 한 100여 명의 원아들이 재원 중이라고 한다 해도 23,900명의 아이들이 하루 동안 피해를 받고 이 가족들까지 헤아린다면 피해가 뭐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한유총은 그 정부 집계가 축소된 것이다. 훨씬 많은 유치원들이 참여했다고 다수의 언론 보도에서 밝혔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크겠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해악을 가져왔는데 그게 그 정부 발표는 축소됐고 훨씬 더 우리가 피해를 많이 끼쳤다 이렇게 의스대는 이런 정말 오늘 법인 설립 취소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도 했고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정부 발표와 집계 발표와 그다음에 한유총 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요. 뭐 예상 규모를 예상할 때부터 달랐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이유야 여러 가지일 거고요. 정부의 조사 방법이 사실 개별 유치원에 이번에 계약 연기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유치원에 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모든 학부모들한테 뭐 통보 받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조사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학부모를 통한 어떤 제보는 전수조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정부의 조사는 최소 수치밖에 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유총이 주장이 실제와 많이 차이가 컸죠. 이제 1,500여 곳이 참여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실제로는 그 뭐 3분의 1, 4분의 1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 참여를 독려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회원들이 한유총 지도부에 우리 참여한다고 해놓고 참여를 안 하는 이런 게 그 현상이 많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번에 고발하면서 그 내용도 고발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집계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한유총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쭉 압박을 했기 때문에 개별 유치원들이 눈치를 보느라 거짓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참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참여 안 한 사례들이 많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그 회원들에게 만약에 잘 참여를 안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해준다 이렇게 그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는 제보가 또 언론화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의수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일부러 뭐 어떤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말씀 듣고 보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 먼저 장 대표께서 먼저 쓰신 표현입니다. 네. 자, 이게 1995년에 그 창립된 단체고요, 한유총이. 또 그동안 집단 휴원 등의 그런 집단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집단 행동이 반복된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집단 행동이 통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루 만에 어쨌든 계약 연기 중단을 했지만 어쨌든 시민들도 이제 더 이상은 한유총의 그 말도 안 되는 떼쓰기에 동조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좋은 선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지금까지는 뭐 국공립 확충이라든가 뭐 에듀파인 도입 반대라든가 이런 이유로 한유총이 실력 행사할 때 사회적으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치원 비리가 국정감사에서 좀 드러나고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얻게 되기 전과 후가 좀 다른데 과거에 이런 한유총의
뭐 집단 행동이나 로비 같은 것이 정치권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 뭐 유아교육 문제, 넓게는 아동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만이 미래 세대들이 정말 뭐 대단한 유아교육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따뜻한 보살핌 받고 이런 것들인데 계속 언론과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막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자, 네, 이런 여론이 맞습니다. 그 유치원장님들 사이에서도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영향을 그 받겠죠. 뭐라고 저희 한사협이라고 하죠. 한국 네, 사립유치원협의회. 자, 이쪽으로 유치원들이 그럼 모이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계속 이렇게 몰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현재까지 뭐 전체 유치원의 뭐 4분의 1 정도가 옮겼으니까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네. 이 한사협 지도부를 봤을 때는 한유총의 전 지도부에 있었던가 뭐 또는 소위 강경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한사협 공동대표도 되어 있어서 예. 저희 학부모 단체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도부의 문제야 뭐 어떤 권력 다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한사협으로 이동한 많은 그 평범한 회원 유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좀 순수한 의도로 그러니까 에듀파인 도입해도 전과 운영에 별 차이가 없다. 즉 과거에도 그렇게 이제 부당하게 이제 교비 회계를 집행하지 않았었고 네. 양심적으로 운영했던 유치원들이 회원으로 많이 옮길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 정부가 신생 어용 단체를 만들어서 그쪽과만 대화를 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네. 그게 이제 한사협을 지칭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용 단체라고 하기에는 뭐 예. 한사협의 주장을 정부가 뭐 들어주거나 이런 건 없고 정부는 이번에 그 유치원 3법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에듀파인 도입하는 시행령을 어쨌든 3월 1일부터 발효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정부의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한사협으로 좀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네. 한사협과 특별히 또 다른 어떤 논의를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한사협 경우에도 뭐 아주 획기적인 개혁안들을 먼저 내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미 사립유치원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한사협만 만나서 어떻게 유치원에 피해를 주는 이런 정책을 뭐 펼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특히 한유총 지도부 또는 한유총에 남아있는 유치원들 그리고 한사협으로 옮긴 유치원들이 규모라든가 뭐 과거의 감사적발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이제 좀 규모도 크고 또한 네. 좀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감사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죠. 자, 이런 네네.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다른 뭐 OECD 선진국들과 제일 다른 점이 유아교육이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영리추구가 안 되는 건 알지만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어쨌든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그래서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이윤을 추구했던 게 사립유치원이었고 그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공립 늘리는 게 답이고요.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 유치원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임기 초부터 국공립 40%까지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 유치원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만큼 그 공약을 좀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60%라던가 해서 예. 더 이상 이렇게 아이들 뭐 계약 연기를 통해서 아이들 등 떠미는 유치원에 엄마들도 다시 아이들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많이 좀 지어줬으면 하는 게 엄마들 마음입니다. 예, 공공유치원 확대를 통한 공적인 비중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국공립 60% 그렇게 네, 요구하시는 그런 거죠?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임기 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좀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과정에서 좋은 유치원들 지금 비리로 매도돼서 억울한 유치원들은 그 과정에서 저는 예. 학부모들의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겠고 네. 퇴출되는 유치원들은 나쁜 유치원, 비리 유치원들만 퇴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장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기획, 오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헌법 전문은 우리의 뿌리가 임시정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곳곳에 남아있는 임시정부의 흔적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건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충칭시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선 도심 한가운데 고즈넉한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말리길을 떠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을 맞기 전까지 쓰던 마지막 청사입니다. 이 청사는 1990년대 초 아파트 재개발과 함께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当时嘛，我知道了以后嘛，我非常的着急。我们大韩民国的根就在这儿，要拆掉就没有了，不行。我又报告市政府说，这个拆了以后，韩中友谊会倒退的。 항일 무력 투쟁의 본산지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도 충칭시 재개발 계획에 따라 2015년 한때 모두 철거됐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터는 한중 양국이 뜻을 모은 끝에 가까스로 복원됐고 공사는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어 개관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在2层，走了以后嘛，因为这个地方是解放碑嘛，是很重要的，寸土寸金，所以做这个问题非常的困难。 하지만 여전히 복원되지 못한 상처도 있습니다. 1910년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고국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롄의 류순 감옥에 투옥돼 사형을 당한 안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에 묻히면 그곳이 성지화될 것을 우려한 일본이 유해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류순 감옥 공동묘지 옛 터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매장지를 찾으려는 노력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그동안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함께 뜻을 모아 안의사의 유해를 공동 발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토와 주권을 뺏긴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민족의 길을 지킨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자취는 이제 후손들이 지켜야 할 가치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그분들의 노력이 쌓여왔기 때문에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소중하게 지켜진 나라 우리가 잘 또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不应该忘记过去这个革命先烈的这么长长的100年来的斗争史，是吧？哎，今天的幸福生活都是革命先烈用鲜血生命换来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위해 걸어온 100년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공식화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개인과 기관 등 모두 80여 곳의 서한을 보내 조사에 필요한 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선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가능성 등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선언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백악관과 법무부, 트럼프 재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현직 참모진 등 81개 대상의 서한을 보내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We are starting this investigation. We will tomorrow. We will be issuing document requests to over 60 different people and individuals from the White House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Donald Trump Jr., Alan Weisselberg. 주요 조사 혐의는 특검 수사 방해, 대선 과정의 비위 의혹, 직권 남용 등입니다. 주요 자료 제출 대상 인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포함됐습니다. 개인 변호사였다가 갈라선 뒤에 트럼프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마이클 코언 등
전현직 참모도 다수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회사와 이 회사의 대표도 자료 제출 대상입니다. 하원 법사위의 전방위적 자료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조는 하겠다면서도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cooperate all the time with everybody. And you know the beautiful thing? No collusion. It's all a hoax. You're going to learn about that as you grow older. It's a political hoax.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사법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남동부 지역을 덮치면서 지금까지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이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는 최소 12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가 남겨놓은 처참한 흔적들입니다. 광활한 지역인데도 온전한 건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맥없이 쓰러진 나무 더미 위로 목조주택 잔해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멀쩡하던 건물이 종이장처럼 찢겨졌고 지붕 구조물은 바닥으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자동차는 건물 잔해와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So I grabbed my dog and went and got in the closet, and I'm sitting there holding the door just in case because it didn't close all the way. And a few minutes later, that's when I could hear all the wind and the house moving. Just sucked the clouds in and everything, and heavy wind and everything. And then we ran inside, and after that, it was just a lot of debris flying, and we just watched out the window. 이번 토네이도로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색 작업이 진행되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엘라베마를 덮친 토네이도는 최소 800m의 폭으로 지상을 휩쓸고 지나가며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최소 12건인 것으로 기상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3일절 연휴에 개막한 프로축구 K리그가 시작부터 흥행 열풍을 예고했습니다. 각 팀이 공격 중심의 축구를 펼치면서 경기를 보는 재미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흥행 유지의 관건은 미세먼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3일절 연휴 사흘 동안 K리그 개막전 6경기엔 유료 관중 기준 7만 9천여 명이 입장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1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4.7% 증가했습니다. 연휴 기간 야외 활동을 어렵게 한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올해 리그 흥행을 예감할 만한 수치입니다. 물론 개막전만으로 K리그의 흥행력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희망을 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팀이 공격 중심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으로 보는 재미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막전 6경기는 모두 2골 이상이 터져 무득점 경기는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공격력을 더 강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관심은 이번 주말 열리는 2라운드에서 개막전의 흥행 열기를 이어가느냐에 쏠립니다. 관건은 미세먼지입니다. K리그의 경우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경기 감독관이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무더위가 한창인 7, 8월로 취소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목 특성상 경기 순년을 원활하게 자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미세먼지는 지금 우리 K리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돌, 장애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토요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는 예보가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를 뚫고 K리그가 공격 축구로 흥행 예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CEO로 거듭난 연예인들, 방송인이 아닌 사업가로서의 면모는 어떨까요? TVN의 새 예능 문제적 보스에서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 발표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문제적 보스는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 CEO들과 이들을 보스로 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밀착 리얼리티 방송입니다. 연예인 CEO로는 정준호와 임상아, 토니안, 이천희가 출연할 예정이고 MC 신동엽과 장동민이 이들의 직장 생활을 지켜보게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명인들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오래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나가는지 진짜로 하는 건지 저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또 이분들의 팬의 입장에서 그 예전에 잠깐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기웃기웃거렸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니네들 정말 진짜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회사 내부에서는 본인은 이제 직원들을 다 이제 뭐 위해주고 있다, 뭐 배려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정작 제발 좀 제발 위하지 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거를 저희도 보면서 재밌었지만 본인도 우리 직원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분위기가 이랬어라는 거를 놀랬거든요.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쿨샤로 바꾸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동 칫솔 쿨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도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경찰 유착, 성접대 의혹까지 수사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게 수사가 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지난해 벌어진 클럽 폭행 사건, 또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개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은 광수대 2개, 또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 또 마약 등을 이용한 성범죄 의혹은 마약수사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유포한 사건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일면서 강력 사건을 수사하는 광역수사대에서 폭행 사건까지 맡게 됐습니다. 폭행 사건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상교 씨가 112에 신고를 한 뒤에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맞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건을 서울청에서 수사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갈래로 좀 뻗어 있는 만큼 관련된 인물도 적지 않은데 네. 이 인물들이 지금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여러 명이 출석을 했는데 폭행 피해를 주장한 김상교 씨는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고요. 그리고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부하 직원인 이모 씨, 그리고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도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직에 있는 경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전직 경찰관인데 지금 네. 사업체에서 임원으로 있고요. 네. 이 그 회사의 부하 직원이라고 사업체의 부하 직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 씨의 지시를 받아서 버닝썬에서 돈을 받아서 경찰 쪽에 뭐 전달을 해줬다. 이런 전달책으로 지금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문호 대표는 오늘도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과 유착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마약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문호 대표는 마약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주장은 자신을 포함해서 지인 중에 마약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실시한 약물 검사 결과를 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은 마약 검사 결과를 근거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개인의 마약 투약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문호 씨가 클럽 대표인 만큼 조직적으로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했는지, 아니면 마약이 유통되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묵인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른 직원도 마약 혐의로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클럽 직원인 조모 씨를 구속해서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요. 또 클럽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됐던 인물이죠. 애나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도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 유통 등의 혐의로 1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클럽 관계자는 67명, 그리고 대마초를 한 걸로 추정되는 클럽 손님이 서너 명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이었는지 개별적인 범행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클럽 관계자든 손님이든 아름아름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클럽이 조직적인 유통 구조를 갖춘 것인지는 아직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클럽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손님들의 경우에 다른 곳에서 또 구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범위를 넓혀서 조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수사 대상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전직 경찰 강모 씨의 부하 직원 이모 씨. 이 사람이 또 어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조사를 받은 겁니까? 네, 어제 조사를 받은 강모 씨의 부하 직원 이모 씨는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 돈을 전달한 이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유착 의혹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7월에 미성년자 손님이 버닝썬에서 고가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클럽 측에서 경찰에 금품을 전달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심을 더하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이 클럽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봐주기 수사를 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을 현재 경찰에서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이모 씨가 있습니다. 이 공동대표 이모 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이모 씨는 전직 경찰 강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정직 경찰인 강 씨를 거쳐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관계자 20여 명을 일주일 정도 심도 있게 조사했고 처음에 문제가 됐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경찰 강모 씨의 부하 직원인 이모 씨가 지금 돈 전달책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부하 직원 이 씨,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전달책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씨는 클럽 측과 강남경찰서 간의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서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건네받아서 6개 금융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경찰 조사에서 강 씨, 그러니까 전직 경찰이자 본인의 그 상사인 강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돈을 받고 배포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만나서는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 취재진을 만나서 2천만 원에 대한 내용은 애당초 없었던 내용이다, 그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자신이 전달책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말한 거지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경찰들에게 송금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버닝썬 측에서 강남경찰서 일부 경찰에게
돈을 줬다. 예. 이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또는 뒷받침할 만한 추가 진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청 그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직 경찰관 강 씨의 지시를 받아서 돈을 받고 강남 경찰서 측에 배포를 했다. 이런 관련자의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그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부하 직원인 이모 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진술을 바탕으로 강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경찰이 설명을 했고요. 경찰은 이 씨가 돈을 송금한 6개의 계좌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가 경찰의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의 차명 계좌는 아닌지 그리고 돈이 최종적으로 경찰관에게 전달된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와 함께 성접대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승리가 이제 뭐 지인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있었던 대화 내용인데 뭐 승리와 또 가수 CC 또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었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와 또 직원 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그 대화의 일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구현을 해봤는데 강남 클럽에 자리를 잡고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승리가 지시를 하고요. 성접대가 가능한 여성을 찾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정황이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승리가 뭐 지금 뭐 여자는 하고 이제 되묻는 톡이 있습니다만 저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뭐 성접대할 여성을 찾는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거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 뒤에 지금 X로 돼 있는 대화는 어떤 걸 가린 걸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저희가 일부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이 이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이제 대만에서 투자자가 올 예정이고 이 투자자를 위해서 그 여성을 뭐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른 그 채팅방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얘기를 보면 성접대를 할 만한 여성을 이제 찾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성접대를 지시하고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래서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이 보도되고 나서 경찰에서 내사에 착수했고요. 승리는 지난 27일 밤 9시쯤에 밤 9시에 기습적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3년도 더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 논란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국민권익위에 제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SNS 대화 내용을 공익신고 형식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 처리 그리고 부패 방지, 행정심판 등의 기능을 하는데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신고자는 대화 내용을 보면 경찰과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대거 포함이 돼 있어서 경찰이 아닌 권익위원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에서 확보한 자료는 승리와 또 승리가 참여한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모 씨 그리고 여러 연예인이 참여하고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방의 메시지 수만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드나들었던 강남 클럽들과 경찰과 유착 의혹 등 또 다른 정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또 경찰의 그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요?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버닝썬 수사 상황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에서는 문제 대화 내용의 원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자 접촉은 하고 있지만 원본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말했거든요. 이게 오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에 원본이 권익위에 넘어간 걸 확인하고
자료를 권익위에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 원본이 없다고 했는데 원본이 권익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뭐 그런 진술을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권익위에 이제 원본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료를 또 요청했고 그러면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전에도 그 경찰의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지난 13일에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자들이 마약 유통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 쪽에 질문을 했는데 예.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돈을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경찰에서는 마약 유통이 없었다 이런 선입견은 아니었다면서 네. 의문이 남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유착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 카톡 그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그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누구인지 밝혀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입장에 서 있는 분인지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어떤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 네.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보도된 내용이 있거나 이제 접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다만 지금 뭐 그런 그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나 그리고 성접대를 지시한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네. 그 제대로 된 수사를 뭐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권익위에다가 자료를 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뭐 내부자일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취재하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가수 승리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상당히 클 텐데요. 워낙에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예. 마약 의혹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수사가? 네, 지난 27일에 그 성접대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예. 그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날 약물 검사도 받았습니다. 예. 일단 모발과 소변 검사를 받았는데 승리 측에서는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 그러니까 약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다만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조사가 시작되면서 승리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알려졌습니까? 네, 이게 또 뭐 관심이 모아진 부분이 그 경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네.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의 손병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손 변호사는 경찰대 19기이면서 2003년부터 8년 동안 경찰로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8년 동안 경찰로 근무하면서 6년을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과와 또 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반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2012년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형 법무법인에 이제 소속되어서 변호사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또 다른 그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27일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첫 조사를 받을 때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되는 만큼 네.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들어와 있는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죠.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면서 보석을 청구를 했고요. 법원은 보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예.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와 버닝썬의 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에 관심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 건데 이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 뭐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주장이나 뭐 근거다라면서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일단 클럽에서 그 이루어진 마약 성범죄, 경찰 뇌물 사건을 승리가 과연 알았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본인은 홍보만 했을 뿐이지 뭐 실질적인 경영에는 그 클럽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내 이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본인이 클럽을 운영한다고 밝혀왔고 예. 또 각종 혐의에 연루된 인물들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더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클럽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최근 나온 내용이 그 버닝썬을 열기 전에 필리핀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이제 뭐 수억 원을 들여서 그 여러 사람을 VIP라고 네.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여기에 그 버닝썬에 투자한 대만의 큰 손을 초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버닝썬이 지금 현재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곳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영업에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해지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눈초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그 논란과 의혹에 대한 책임이 좀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영업에 개입을 했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점점 경찰 수사도 이제 승리를 향해서 이렇게 집약돼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한 데 대해서 이유가 어디 있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상저감 조치가 닷새째 발령됐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 장께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의 신규 항공 운송 면허가 발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규 항공 운송 면허 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신행 항공사 등 5곳으로부터 항공 운송 면허 신청서를 접수해 자체 태스크포스와 한국교통연구원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면허 발급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과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서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 약관을 수정해 재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더 낮춰서 6에서 6.5%로 제시했습니다. 무역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때문인데 중국 정부는 돈을 더 풀어서 경기 둔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6.5%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목표치 6.5%보다 최대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무역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했습니다. 리 총리는 올해 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면서 중국에 닥친 위험과 도전을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坚强领导下，砥砺奋进，攻坚克难，完成全年经济社会发展。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 등 700조 원이 넘는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6%였던 재정 적자를 올해는 2.8%로 높여 시장에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3%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8.1% 증가율을 기록한 국방 예산은 올해도 7.5%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미국에 맞설 군사력은 계속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매년 3월 양회, 즉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동시에 열어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양회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길을 여는 헌법 개정안이 화두였다면 올해는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내 주요 보훈단체 4곳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해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상위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 등 4개 보훈단체 회원 20여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수익사업 비리와 연관된 일부 단체, 일부 임원들이 보훈처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제73기 졸업식을 열고 신임 장교 147명을 배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사연병장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졸업생 가족과 독립운동가 후손, 참전장병 유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39살 강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와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용 지프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용 지프 운전자 22살 현모 하사와 조수석에 있던 이모 상병 등 2명이 숨지고 병사 4명과 화물차 운전자 강 씨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야근 후 함께 퇴근하던 소방대원 7명이 사고를 목격해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은 사고 직후 부상자 후송을 위해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세먼지와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 헬기는 뜨지 못했습니다. 군 헌병대와 경찰은 차량 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트럭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브레이크 파열이나 화물 과적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상주 프리드라이프가 1등에 민감한 이유는 고객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고객의 클래스가 다르다. 160만 고객이 선택한 대한민국 1등 상주 프리드라이프. 새로 하신 트리바고 앱으로 원하는 호텔을 더 쉽게 찾아보세요.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호텔 가격 비교 트리바고 앱으로 스마트하게 호텔 트리바고.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미세먼지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이 관측 이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미세먼지 관측이 시작된 건 2015년부터인데요. 지난 1월 14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9 마이크로그램으로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오늘 깨졌는데요. 오늘 새벽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지금도 129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최악의 최장기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서 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매우 나쁜 단계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도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는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급적 실내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황색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5도, 광주 7도, 울릉도 9도, 평양은 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0도로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2도, 광주 14도, 금강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에는 경북과 충북 북부에도 비나 눈이 내린 뒤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